네,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외교 모두 시끌시끌하죠.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고 내각 구성을 끝내고 임기 시작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였는데요. 사업가와 사업가가 만났습니다. 노련한 트럼프와 천재적인 머스크가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그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기 위해 오늘은 테슬라와 로봇, 자율주행 섹터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수경 연구원, 유진투자증권의 양승현 연구원, NH투자증권의 고민성 연구원, 이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편에선 머스크. 어쨌든 간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 입지 다지기 어느 정도 갈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승혁 연구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선에 본 머스크. 능동적인 줄서기인가요? 아니면 수동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되나요? 능동적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수동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끌려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내에서의 어떤 테슬라와 트럼프의 정책을 좀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 인하를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꽤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에너지를 생산한 걸 누적시킨 게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 감소, 그거로 인한 물가 안정, 소비 증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의 트럼프 내에서의 정책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ESS 정책이랑도 좀 결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테마 발전으로 트럼프도 어찌됐건 한 명의 고문은 필요했습니다. 기업가적 고문이 필요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도 좀 입맛이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수동적인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선택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모두의 이제 사업가와 사업가의 만남, 또 노련한 트럼프와 그다음에 천재적인 머스크의 만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둘의 케미 어떻게 보십니까? 케미야 잘 맞죠. 서로 사실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단을 꾸리고 어떤 돈 아니면 어떤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나가서 모든 체계를 짜린다라고 어떤 그런 관점 내에서는 둘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는 기업을 좀 경영하는 입장이고,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돈만 어떤 목적만을 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갈등 속에서 그런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좀 관전 포인트기는 한데, 당연히 트럼프가 좀 큰형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잘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어떤 이득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이상 좀 입맛을 맞춰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이제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레드 스윕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 레드 스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하원이 같은 정당일 때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레드 수입은 과거 패턴을 한번 보면 1950년 이후에 총 3차례 정도 레드 수입이 있었거든요. 예. 가장 근처는 2017년, 트럼프가 2016년 당선이 되고 첫 해, 그때 당시에도 레드 수입이었는데, 레드 수입의 그 해의 수익률, 그리고 레드 수입이 진행됐을 때의 수익률을 좀 분석을 해보면 키워드는 일관성입니다. 예. 얘네들이 한번 밀기 시작한 정책은 웬만하면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한번 피해를 보기 시작한 산업도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혜를 받았다라고 판단되는 산업은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보이고요. 예. 한번 피해를 보기 시작한 산업은 일반적으로 좀 피해를 계속 누적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레드 수입이 증시의 좋아 안 좋아를 판단하기에는 대답하기는 바로는 어렵고요. 그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럼 계속 그 효과가 누적될 거다라는 거죠. 방향성이 확실한 어떤 정책들이. 그럼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성장 중심이잖아요. 감세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을 축출하면서 그 일자리를 저소득층 백인들에게 돌려줄 거다.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적 어떤 정책인데 그게 증시에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증시는 좀 환호세를 보였고요. 그것도 미국 증시 얘기죠. 우리 증시가 아니고. 맞습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레드 수입의 효과는 당분간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조합은 여러 가지로 좀 예측 불가능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공화당이 집권을 했고 상하원 다 차지를 한 이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강조해왔던 규제 완화 쪽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AI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우선 이거는 트럼프 2기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가 그럼 차세대 경쟁력을 내가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실 선진국이잖아요. 다 예. G2 중에 거의 강대국인데 그러면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럼에도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AI 관련된 산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는 큰 틀이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전광리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역시도 AI 전쟁에 참여한 거거든요.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미국이 결국엔 나아가야 될 방향은 AI다. 그러면 AI 관련된 수혜, AI 관련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겠다. 그거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트럼프가 본인이 제시했던 아젠다 47 내에서의 핵심 어떤 정책 내용 중 하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AI와 어떤 규제 완화는 사실 AI가 되게 여러 가지 도전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번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행정부가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는 별로 환영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발전이 제한이 되죠. 그러나 지금 행정부는 우리가 규제 완화해 줄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렇게 열어주면 그거에 따른 어떤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AI 내에서는 꽤 긍정적인 혜택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속된 말로 당구는 다 무슨 가락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 기업들이 전부 다 AI에서 뭉치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를 이끄는 머스크의 사업은 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선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떻게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분명하죠. 그렇죠. 테슬라 이제 뭐 전기차 회사라고만 규정하면 이거 상당히 오류죠. 그렇죠. 이제 전기차만 물론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전기차 제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스페이스 X도 가지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테슬라를 지금 기업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본인들의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물론 정보 효율부라는 게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할지 정보 부처의 역할을 할지 백서가 아직은 공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보 효율부라는 수장과 그러면 그 수장이 본인들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조금씩은 일론 머스크 내에서의 그리고 테슬라로 전파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조금씩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와 기업을 둘 다 가지고 가는 일론 머스크. 그러면 테슬라는 사실 어떤 기업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기업이 낼 수 있는 수익률, 저희가 흔히 뭐 PER, EPS 여러 가지로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정부 내각에 들어갔을 때 주식 백지 신탁 해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머스크는 거대 기업의 오너이면서 또 정부 장관을 맡고 이런 것들이 미국적인 풍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다른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쉽지가 않았고요. 사실 이해상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 지점이 그나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정부 부채가 아니고 자문을 해주는 자문위원회의 시기다라고 하면서 이해상충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도지라고 부르는 정부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고 그냥 부처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해상충
상충 문제가 좀 없지 않느냐. 지금 네.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도지라는 어떤 부처 자체가 전통적인 관료주의 폐지,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정부로 이전시키겠다, 좀 이렇게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규제들을 다시 한번 그 일론 머스크한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이게 뭐 머스크 이니셔티브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로봇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윤 연구원. 자, 이 머스크 이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40년까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로봇 100억 개 이상 전 세계 인류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참 이 일론 머스크 이제 CEO께서 참 말을 잘하신다, 임팩트 있는 말을 잘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실제로 100억대의 로봇이 뭐 2040년까지 달성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저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이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쨌든 인류보단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정용 로봇으로서 한 대씩 보유를 하고 있다 예. 하더라도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 제조라든지 뭐 다른 작업들로도 로봇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로봇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뭐 수만 대, 수억 대의 레벨이 아니라 인구보다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사실 뭐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뜻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뭐 쓰는 로봇 청소기도 사실 로봇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시기와 뭐 이 달성 가능성들은 조금 이제 더 두고는 봐야겠지만은 불가능한 미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머스크 얘기를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100억대의 휴머노이드 이게 머스크의 로봇 사업 비전이라면 이제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도 언제부터 이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이 시장에 침투가 될지 궁금해서 여러 추정들을 해봤습니다. 결국 근데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이게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쓰는 것들은 아니고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여러 변수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뭐 로봇의 가격과 인간의 노동 비용,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팩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일단 시기상으로는 한 2030년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에는 이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이 일상생활로 침투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 나왔듯이 뭐 빨래를 개고 뭐 이런 로봇 사실 그게 지금은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은 로봇이 쉽고 로봇한테 그 사람한테 쉬운 일은 로봇이 어렵고 뭐 이런 건데 스탠퍼드대 어떤 연구원의 영상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 로봇이 빨래를 개고 하는데 네. 이걸 3천만 원 정도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그 가격이 계속 낮아져서 가구마다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아주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30년 중후반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이제 가성비가 충족되는 시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보통 로봇 업계에서는 이제 로봇을 샀을 때 내가 이 삼으로써 뭔가 이런 투자 회수가 얼마 만에 예. 되는가를 많이 보시는데 보통 2년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2년 언더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휴머노이드도 뭐 2030년 뭐 35년 정도 되면은 2년 내면 투자 회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쓸모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거는 뭐 지금 산업 현장에도 많고 우리 뭐 가전 제품에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는 건데 AI가 여기에 접목된다면은 우리가 AI와 로봇을 합쳤을 때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약간 막연하기도 해요. 좀 그림을 좀 그려주시죠. 일단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을 이제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기계를 이제 저희가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저 하는데, 공상과학 영화나 네.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런 것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지금의 로봇은 아직까지는 기계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수행밖에 못한다라고 이제 입력한 보는데 대로 수행하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AI가 더해지게 되면은 인지와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이제 AGI라고 하는 범용의 AI가 예.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 쓰이겠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형태로는 인간 수준, 인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지능들을 갖추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모두 뭐 로봇이나 이런 AI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는 좀 약간 어색한 동작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강아지 모양을 한 로봇, 이 견봇이라고 하는데 요즘 경호 견봇까지 등장했죠. 그래서 여기도 AI가 적용되는 거죠. 충분히 적용이 되고 그냥 있다라고. 단순히 입력된 대로만 하지 네. 않고 자기가 인지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네. 지금 아마 그 로봇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이게 뭐 실제로 그 로봇이 사람을 뭐 인지를 해서 내가 뭐 경호를 해야겠다 이 정도 레벨까지도 갔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보행 형태나 이동성을 띈 로봇들은 대부분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경로 생성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AI를 바탕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군의 날 군인들이 행진하는데 로봇계가 행진하는 것도 보여주고 네. 정말 이게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 로봇, AI가 접목된 로봇이 더 많이 쓰일 텐데 방산 기업도 로봇 회사에 눈독을 들인다고요?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방산 섹터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들을 보면은 이게 뭐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싸우지만은 계속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무인기 뭐 이런 계속 첨단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앞으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안타깝지만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이 제일 덜 고려가 되는 게 전장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로봇의 접목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런 전장 현장이 전쟁에서의 그런 전장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헤즈볼라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무인기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지 판단 수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계를 다 저희가 흔히 이제 로봇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도 자 스스로 이제 인지하고 판단해서 뭐 공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는 존재이니까 결국 로봇의 큰 범주 아래서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로봇을 가장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협동 로봇 아니겠습니까? 식당 가면 왜 그 음식 이렇게 배달해주고 하는 그 네. 로봇 같은 거. 이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작지만은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에서 매출이 2배 뛰었다고 하던데 이 성장성 괜찮은 거죠? 일단은 이제 협동 로봇이 로봇 팔 형태를 띈 이제 로봇인데, 이게 예전에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산업용 로봇과는 예. 다르게 뭐 단순히 뭐 제조 현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일반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런 중소 제조기업까지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급형 형태의 로봇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유망한 로봇 분야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북미 쪽에 계속 영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로봇 시장에서 제일 시장 관심들이 높은 거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인건비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인건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력 부족 문제들을 고려를 하면은 로봇의 수용성이 제일 높은 그런 지역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북미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 자체는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좀 김승현 연구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 이거 로봇 산업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리쇼어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첨단 산업이거든요. 결국에는 제조업을 사실 다시 이끌어온다라기보다는 너희들의 첨단 산업, 그러니까 중국이라던가 중동에서 방해받지 않고 내가 AI 관련된 산업을 얼만큼 잘 선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젠다로 나온 게 리쇼어링이고 니어쇼어링이고 프렌드쇼어링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당연하게 AI 관련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큰 수혜를 받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로봇 산업은 뭐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로봇 기업들 실적 면에서는 좀 부진하죠. 실적이 좀 언제 가시화될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로봇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들 때문에 이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서 이 업황이 부정적이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도 제거가 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로봇 업황은 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의 실적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보다는 내수 시장에 좀 많이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뭐 상당히 좀 작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의 그런 로봇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수출 시장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지만 이런 실적의 퀀텀 점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로봇 기업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해외로 나가는데 무슨 제약 같은 게 있습니까? 제약은 없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로봇 기업들의 뭐 해외 영업력이라든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대부분 좀 열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나라가 이런 로봇 관련해서 이제 수출입에 대한 이제 수지들을 보게 되면은 뭐 20년 이후로부터 지금 적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파는 것보다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뭐 해외 뭐 전시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산 물량들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떨어뜨려가는 이런 적극적인 좀 판매 확대 전략들을 펼쳐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ICT 산업 쪽은 팔려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잘 팔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한국은행 금리 내렸고 미국 FOMC 12월에도 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금리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건 확실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외 로봇 산업의 뭐 성장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도 업황에 대한 부분들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조금이나마 이런 실적에 대한 이제 훈풍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 대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단순히 이게 뭐 실제로 저희가 로봇을 사는 데에만 돈이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로봇 기업들의 그런 벤처 자금들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도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로봇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로봇 기업들의 뭐 기술 투자나 또 한 단계 성능을 개량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뭐 로봇 섹터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내년 증시에 뭐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일단은 이제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머스크 수혜주로서 로봇이 주목을 예. 받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결국 이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의 관심들은 높게 이어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뭐 로봇에 대한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된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지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국내 로봇 기업들의 뭐 실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과 측면에서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다소 좀 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고 투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선별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탑픽을 하나 꼽아 주시죠. 일단은 저는 뭐 이 로봇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따라가는 기업들을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 해서 더욱더 본격화된 거는 결국은 휴머노이드랑 이제 로봇 AI 흐름이다. 근데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딜까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 휴보를 만들었던 예. 경험도 있고 실제 올해 연초에 뭐 양팔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로봇을 AI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공개를 한다든지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이 흐름들을 좀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일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로보티즈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로보티즈 하면 흔히 저희가 뭐 배송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봇의 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구동 부품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액추에이터 이 구동 부품이 앞으로 이제 AI의 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AI라고 하는 건 로봇의 AI는 물리적인 AI고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쌓는 연구개발 플랫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플랫폼들의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수요가 또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이긴 하지만 로봇 AI 연구 개발이 활성화된다는 관점에서 또 저희가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부에서 2027년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약간 늦은 감이 좀 있어요. 로봇이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거에 비하면 좀 늦지 않았나요? 뭐 늦었고 많이 늦었고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뭐 미국이랑 뭐 중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뭐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의 좀 투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는 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되는 시장은 절대 아니고 그렇죠. 뭐 조 단위의 저는 예.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뭐 단순히 뭐 로봇 기업들과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팔려야 뭐 더 우리께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초반에 기선을 잡아야 되는 산업인데 조금 늦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또 세 번째 주제로 이 머스크 이니셔티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율주행이죠. 고민성 연구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내년은 자율주행 산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2025년 제가 자율주행 산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와 상용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 생각했을 때 미국도 이제 자율주행 산업이 이미 개화가 된 것처럼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산업이 그렇게 개화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뭐 웨이모라든지 뭐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는 바이두라고 하는 이제 예. 인터넷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은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2025년에 되면은 테슬라와 같은 완성체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실제로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업체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산업 전체가 좀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앞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AI 기술이 이런 자율주행 산업의 확장에 도움이 될 거고 트럼프 정부 2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규제 완화될 것이다 하는데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어떤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됩니까? 네, 일단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약 부분이 되는 부분이 한 2개 정도라고 예. 보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약간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가 실행되기에 주별로 너무 그 정책이 상이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텍사스와 같은 주는 신청제이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주별로 너무나도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에 맞춰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들어서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를 좀 정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통일된 규제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통일된 규제안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지금은 로보택시 서비스가 연에 한 2,500대 정도 수준만 운행이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수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연에 한 10만 대 정도 수준으로 확장될 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운행하는 대수가 많지 않아도 되는데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10만 대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꽤나 로보택시 사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한계 비용이 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되고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 10만 대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테슬라와 같은 업체들한테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앞서 이 AI가 많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자율주행도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라지는 건지. 그러니까 AI가 자율주행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그 레벨 자율주행 단계를 크게 0단계에서 5단계까지 분류를 예. 하는데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은 사실 3단계 이상부터라고 보는 거거든요. 3단계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는 운행의 주체가 이제 시스템 업체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도 시스템 업체가 지는 거고요. 그래서 3단계 이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3단계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탄 주인은 차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2단계까지는 차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3단계 이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를 판매한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판매한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자율주행 단계가 아직까지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3단계는 지금 그러면 운전대 안 잡고 그냥 앉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3단계부터는 이제 운전대를 안 잡고 앉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4단계부터는 아예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되는.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테슬라가 사이버캡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죠. 예. 사실 거기에 앉아 있는 운전자는 운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예. 이런 단계부터가 이제 4단계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AI가 최근에 이런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속도 자체, 도입되는 속도 자체를 되게 앞당기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앞서 규제 완화 얘기도 해주셨고 AI가 아주 비약적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얘기했는데, 자 이런 뭐 규제 트럼프가 뭐 규제를 풀겠다,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하니까 규제를 풀긴 풀겠는데 이것이 점진적인 완화가 될지 아예 그냥 한꺼번에 그냥 혁신적으로 완화를 할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CEO가 가진 성향을 봤을 때는 좀 급진적으로 깜짝 쇼한다. 그렇죠. 네.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제 남아 있는 제약 사항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별로 원래 지금 상의하거든요. 근데 주 입장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연방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주에서는 조금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이즈는 좀 일부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라는 사람과 일론 머스크라는 CEO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좀 급진적으로 2025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율주행하면 뭐 우리 먼저 떠올리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엔드-투-엔드 뉴트럴 네트워크 방식 이게 뭔가요? 이게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체로서 되게 신뢰를 받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정도가 테슬라가 FSD 버전 12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말씀드린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안에 챗GPT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자율주행 업체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사람이 약간 지시를 주는 거죠. 예를 예. 들면 아까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를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다 이런 것들을 하드 코딩 방식으로 다 지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시를 하지 않고 저희가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챗GPT는 알아서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생성형 AI 모델을 자동차 안에 집어넣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봐라. AI가 알아서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예, 뉴럴로 간다. 그렇죠. 제가 뉴트럴이라고 잘못 발음했네요. 뉴럴, 신경망이다. 끝에서 끝까지 신경망이다 이런 얘기죠. 자, 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뿐이 아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다른 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미국에서 제가 처음에도 웨이모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미국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웨이모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웨이모 말고도 아마존의 죽스라든지 아니면은 GM의 GM 크루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노선에서 좀 차이를 보자고 하면 제가 방금은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했는데 웨이모나 모비라이 같은 기업들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시를 내리고 예. 하드 코딩 방식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짜가지고 그 정해진 대로만 행동하는 사실 AI 기술이 고도로 접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술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그 지시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로보틱스 사업을 워낙 오랫동안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술력으로는 앞서 있다라고 보는 거고 테슬라가 올해부터 AI를 접목시킨 기술로 정말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표상으로 보면은 웨이모나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3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웨이모는 지금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로 보면은 4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단계로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FSD는
레벨 2단계입니다. 2단계.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단계 이상으로 가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책임 소재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3단계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분류를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책임에 대한 소재, 보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슬라는 공식적으로는 레벨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웨이모는 레벨 4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 레벨 2, 3, 4 단계로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네 번째 주제로 머스크가 과연 증시를 움직일 것인가 이런 점이 또 관심사인데요. 김성혁 연구원, 머스크의 야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전기차부터 해서 우주 통신 뭐 넓게 아주 폭넓게 전 우주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거는 조금 저희가 넓게 보자라고 하면 우주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 전체적 관점에서 AI 관련된 산업을 꾸준하게 발전시켜야 되고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 방해 요소를 없애자라는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러면 어떤 게 나한테는 잠재적인 위험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 안에 들어가는 많은 이제 광물 자원들이라든가 예. 부품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잘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나서 밸류 체인에 대한 부담을 크게 한번 느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 또는 중동이랑 계속 좋은 관계만을 가져가진 않을 건데 사실 히토류라든가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망 밸류 체인을 내가 무리 없이 꾸준하게 잘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첫 번째,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구에서 구할 수 없는 다양한 물질들이 그냥 삽으로 풀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기서 내가 경제성이 가져온다. 문제죠, 뭐 사실. 맞습니다. 네. 지금 지구에선 되게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데 저기 가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why not? 저기를 빨리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지금 우주 관련 정책 중 하나는 먼저 선점하는 거 내 거. 지금 이런 어떤 정책을 그렇죠. 얘네들이 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나 이런 걸 통해서 얼른 내가 좀 많은 어떤 공급망 밸류 체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서 가져오겠다. 이런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만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위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스타일대로 무역을 할 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너희한테 안전을 담보해 줄게. 너희는 우리한테 원하는 걸 줘. 이런 어떤 외교 정책을 상당히 많이 피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빈살만이 사실 코빼기도 안 비쳤죠. 그래서 본인이 분명 이제 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가 거기까지 날아가서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너희 박대당했죠. 뭐. 맞습니다. 증산해줘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이 시위하잖아. 그러면 사우디 너희 불안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한테 안전을 우리가 담보해줄게. 그 안전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아이언돔 사이트 제공해줬거든. 그거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전 박대당했고 러시아 거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이 이제 깨졌지만. 미국은 그런 식으로 어떤 외교적인 정책 그리고 접근을 할 때는 국방에 있어서 꽤 많은 비중을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중동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순위파와 시위파가 사실 화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미국의 포션은 꾸준하게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어떤 본인 스타일대로 외교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 형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방위 방산 산업은 꾸준하게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테슬라의 야망과 증시 움직임 또 어떻게 연관지을지 한번 우리가 열쇠를 한번 찾아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근데 요즘은 뭐 테슬라 또는 머스크 수혜주다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엔젤 기업에도 관심이 많다고요. 머스크가 투자한 엔젤 기업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우선 머스크가 투자한 엔젤 기업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거를 현재 테마로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너희가 얼만큼 에너지를 꾸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어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 에너지 관련돼선 최근에 유틸리티 섹터가 상당히 많이 이제 피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비스트레 에너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예.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저희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잖아요. 그 많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희는 ESG를 이제 탈피할 거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유니콘을 조금씩은 찾아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국면이다를 25년 테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어떤 설비 투자, 인프라 같은 거에 대한 캐파는 찼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 돈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질 건데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투자를 미리 선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꾸준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테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서의 세부 분류인데 이제 어떻게 원자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친환경 에너지로 갈 것이냐, 화석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크게는 두 가지 테마 그리고 좀 접게는 세 가지 산업군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미리 가서 길목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데 정말 요즘엔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프로모션 덕분에 12월 중국 인도량이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테슬라 4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우선 테슬라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도 있겠지만 FSD에 대한 성능 자체가 사실 제가 저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는 FSD는 저희가 연초, 그러니까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어떤 식의 프로모션을 많이 했냐면 너희가 FSD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격도 깎아줄게, 그리고 무료 체험 같은 거 시켜줄게라고 하면서 사용자화 경험을 많이 놀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P가 주니까 사실 예. 전체적인 수익성은 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FSD 수익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재무제표 내에서는 이연 수익 부분이 딱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저번 실적 발표 때 그 부분이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사람들이 FSD 써보고 자율주행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한번 락인된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오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그거에 의한 실적 발표가 실적 개선이 조금씩은 눈여겨 보여진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는 사실 방해받을 만한 요소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다라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본업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았고 ESS 성장은 워낙 시대적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4년 내내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이 사실 트럼프 폭풍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데 미국 시장은 반대로 또 이제 상당히 트럼프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뜨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수혜주가 있고 트럼프 프리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당분간은 수혜주가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본인의 입김,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 커진 상황에서는 수혜주가 조금 더 영향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방산이라던가 예.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섹터라던가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쪽인데 결국 얘네들이 계속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가 저희는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얘가 왜 이거를 추구하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건 성장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장을 추구해서 법인세를 인하했으니까 곡간이 비어요. 이 곡간 비는 거를 그럼 난 관세로 가져오겠다. 다른 나라들한테 협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곡간을 좀 더 채우겠다라는 거고요. 재정 지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곡간이 비니까 많이 하겠다. 근데 재정 지출을 해서 국채 발행을 하는데 이 국채를 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누가 살 거냐? 비트코인을 이용해 보겠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효율부 수장을 일론 머스크 여기 있네. 일론 머스크 너 한번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부처 이름을 도지로 만들고 다양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일관된 정책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곁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행보와 움직임 같은 경우가
저는 4년 내 첫 번째 1년 차에 좀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코인이 없습니다. 트럼프 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코인이고요. 그러면 자기 마지막 4년 동안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대로 미국을 바꿔야 되면 우선 한시가 급하고, 다행인 건 본인이 원했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는 다시 들어왔죠. 예.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미국 연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환경적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매크로적 환경에 힘입어 조금 정책적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트렌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이고, 일론 머스크도 본인의 생각과 트럼프의 생각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수혜주는 사실 4년 동안은, 특히 첫 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스왑은 일관성이 키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 차 때 좀 수혜를 볼 만한 산업이 앞으로 이제 2025년 11월 정도 중간 선거를 하는데, 중간 선거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수혜를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대통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레임덕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승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끝으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정말 미국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요즘 성악개미들 정말 뉴욕 증시 관심이 많은데 내년 전망 어떻습니까?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어떠냐? 방향성은 위쪽입니다. 속도는 어떠냐? 속도는 좀 늦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AI는 결국엔 생산성에 대한 증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과거랑 다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끝단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립금리라는 수준이 현재는 3.5% 정도라고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높아졌는데라고 얘기하면 저는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립금리 역시도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똑같은 노동단위 1단위를 투자했을 때 나오는 어떤 생산량이 이제는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체제 속에서 증시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저는 아직 가지고 있다. AI가 끝단이 아니고 과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생성형 AI까지 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추론형 AI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과도기입니다. 추론형까지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AI 랠리가 끝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위쪽인데 속도가 계속 가파를 거냐? 속도는 저는 조금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우선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예. AI가 결국에는 수익화로 연결되려면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들이 그거 관련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저희만으로 치면 배달 관련 업체를 좀 할 수 있도록 배민이 들어온 것처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꾸준하게 들어와야 이것들이 발전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칩 메이커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좋게 보이고 있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그나마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조금은 수익성을 내고는 있지만 아직 퍼지지 않았죠. 조그만 중소형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중간에 한번 의심할 겁니다. 너희 밸류에이션 되게 높아. S&P 500 지금 PER 밸류 보면은 22배인데 예. 너희 5년 평균 18배잖아. 너희 이거 감당 가능한 거야? 수익성으로 계속 쇼앤프루브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할 텐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도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같이 들어오면 증시는 잠깐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 같은 2022년에서 2023년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보였던 폭발적인 그 상승률이 계속 연출될 것이냐에서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은 위로 가는데 속도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민성 연구원도 마무리 말씀으로 좀 내년 전망과 함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지수 단에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개화하지 않은 산업들의 핵심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양승현 위원님도 로봇 말씀 주셨고, 이러한 앞으로 성장할 산업의 대표 기업들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런 기업들, 이런 산업들을 열심히 스터디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수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런 앞으로 유망한 산업,
그리고 기업을 찾는데 좀 노력을 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윤 연구원도 내년 전망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일단 로봇산업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그런 성장성 측면에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늘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정말 이 흐름들을 크게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단지 이 로봇에 커져가는 그런 그림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는 거를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좀 질문 아마 해외 섹터를 주로 담당하시니까 좀 그러긴 한데 김성현 연구원, 이 한미 시장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따로 가는 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이거는 사실 한미 시장 디커플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US와 넌 US가 대부분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정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GDP 대비 250%. 그러면 얘네들이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게 얼마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일본 경제가 계속 발전할 거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 그림자 경영으로 인한 꾸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가 제조업 같은 경우가 최근 독일 내에서의 제조업 PMI는 꾸준하게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ECB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일관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러면 유럽이 부진하고 EM이 부진하고 대부분이 좀 부진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투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 투자할 거야라고 하면 사실 달러 표시 자산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자산, 그리고 달러로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미국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만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한미 디커플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미국 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뭐 미국만 따라가도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군요.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우리는 늦지 않게 그곳을 찾아서 세상이 왜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느끼고 언젠간 우리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만의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은행꾼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